계절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6월의 문턱이었습니다. 아랫목 마을이라는 정겨운 이름처럼 이곳의 시간은 도시의 것과 다른 밀도로 흘러갔습니다. 성질 급한 차량 경적 소리 대신 논두렁을 따라 우는 개구리 소리가 저녁을 알렸고, 잿빛 빌딩 숲의 스카이라인 대신 나지막한 언덕배기에 군락을 이룬 소나무 숲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죠. 언제나 그랬듯 평화롭기만 한 그 풍경 속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박혀 주위의 모든 평온함과 이질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은 성구였습니다. 훤칠한 체구의 쫑긋 선 귀, 짙은 황갈색 털을 가진 녀석은 누가 봐도 영리한 진돗개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한 달 전 성구의 유일한 가족이자 주인이었던 김씨 할아버지가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아랫목 마을이 전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양지바른 곳에 묻혔고, 그날 이후로 성구는 단 한순간도 언덕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마치 망부석이라도 된 듯 둥그렇게 솟아오른 봉분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풍경, 흘러가는 구름, 지저귀는 산새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언젠가 주인이 굳은 흙을 헤치고 성구야, 집에 가자 하고 나직이 불러줄 것이라 믿는 것처럼요. 녀석의 그 변치 않는 자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에구, 저 녀석 좀 보게. 주인이 살아생전 얼마나 잘해줬으면 죽어서까지 저리 지극정성했고,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박씨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두부 가게를 하는 최씨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죠. 말마. 우리 영감이 어제 밥 한 덩이 갖다 주러 올라갔다 왔는데 글쎄 쳐다도 안 보더래. 김씨 영감 없이는 입맛도 없는 게지. 사람들의 연민은 소박하지만 꾸준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저녁거리로 조리다 남은 생선 한 토막을, 누군가는 갓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덩이를 낡은 양은 그릇에 담아 성구가 있는 봉분 근처에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성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호의에 고마워하면서도 결코 개걸스럽게 먹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허기만 달랠 뿐이었죠. 녀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먹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녀석의 시선은 언제나 단 한 곳, 주인이 잠든 무덤의 중심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긴 반려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성하고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은 파수꾼의 그것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무엇도 그 집중력을 흐트릴 수 없다는 듯한 강인한 의지가 녀석의 마른 등줄기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다른, 보다 전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3년 내내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 없는 서울의 대형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된 후 얼마 전 고향인 아랫목 마을로 돌아온 젊은 수의사였죠. 그녀는 어릴 적 메뚜기를 잡고 꽃반지를 만들던 고향의 고즈넉함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쉬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 비친 성구의 모습은 단순한 충심이나 애틋한 그리움으로만 설명하기엔 어딘가 분명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수의사로서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구야, 이리 와. 착하지. 이거 맛있는 거야. 그날 오후 수지는 작정하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동물병원에서 가져온 냄새만으로도 개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는 최고급 수제 육포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구는 향긋한 육포 냄새에는 코끝 한 번 찡긋하지 않은 채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으로 명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그 소리에는 공격적인 살기보다는 침범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와 수진 사이에 그어져 있는 듯 했어요. 수진은 더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성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바짝 마른 몸, 군데군데 엉겨붙어 윤기를 잃은 털.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굶주린 기색 없이 마치 잘 벼린 흑요석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살피고 경계하고 있었어요. 슬픔에 잠긴 개의 눈동자에서 보이는 공허함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상해. 이건 그냥 슬픔이 아니야. 분명 무언가를 지키고 있어. 결국 수지는 마을의 대소사를 모두 꿰고 있는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믹스커피를 타주던 이장은 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농담기를 거두었죠. 수의사 눈에는 뭔가 달라 보이더냐? 네. 슬픔에 빠진 개들은 보통 식음을 전폐하거나 무기력해져요. 혹은 주인을 찾아 익숙한 장소를 헤매죠. 그런데 성구는 마치 무덤 그 자체가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행동해요. 누군가 무덤에 손이라도 댈까봐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요. 마치 금은 보화라도 숨겨놓은 것처럼요. 수진의 마지막 말에 이장은 아차하는 표정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듣고 보니 영 틀린 말은 아니구나. 김씨 영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좀 이상하긴 했지. 이상하다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영감 평생을 외롭게 살았잖냐. 자식도 없고 친척 왕래도 없고. 그러다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서 읍내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나 봐. 그런데 글쎄 그 위중한 몸으로 119 구급차도 마다하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죽어라 집으로 뛰어가더라고. 다들 마지막으로 정든 집에 가고 싶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꼭 집에 아주 중요한 뭔가를 확인하러 간 사람 같았단 말이야. 이장의 말은 수진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할아버지의 기이한 행동, 그리고 무덤을 결사적으로 지키는 성구.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는 분명 평범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체 무엇일까? 수지는 그저 매일 언덕에 올라 멀찍이서 성구를 살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마침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잿빛 먹구름이 며칠 동안이나 아랫목 마을의 하늘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기어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비가 수직으로 꽂히기 시작했어요. 굵은 빗줄기는 양철 지붕을 때려 시끄러운 교향곡을 연주했고 간헐적으로 번쩍이는 번개는 온 세상을 잠시 하얗게 밝혔다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지는 동물병원에서 가져온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불안한 듯 창밖을 쏘아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온통 언덕 위에 홀로 있을 성구 걱정뿐이었습니다. 저 작은 몸으로 억수 같은 비바람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이미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데 혹시라도 저체온증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녀는 더 이상 안락한 실내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아무렇게나 밀쳐두고 벽에 걸린 두꺼운 우의를 챙겨 입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성구야, 어디 있니? 성구야. 언덕으로 향하는 오솔길은 이미 붉은 흙탕물이 콸콸 흐르는 작은 계곡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찬 비바람에 우산은 진작에 뒤집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수지는 금세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쥐꼴이 되었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마침내 시야에 익숙한 봉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진의 걱정대로 성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기이한 광경이라 수진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성구는 흠뻑 젖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비를 피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봉분의 한가운데 다른 곳보다 미세하게 내려앉은 듯한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품은 어미새처럼 녀석은 자신의 온몸을 거대한 우산 삼아 무덤의 특정 지점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한 번의 번개가 밤하늘을 길게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그 2초의 짧은 찰나 수진은 성구의 눈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슬픔 따위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언가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는 숭고한 책임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번쩍이며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다급하게 집으로 향했던 이유. 성구가 음식은 최소한으로만 먹으며 악착같이 버텨왔던 이유.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 생명체의 처절하기까지 한 사투. 성구는 죽은 주인을 그리워하며 무덤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주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은 성구가 지금 자신의 온기로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바로 저 차가운 흙더미 아래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향한 경외감에 휩싸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 무덤 아래 성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는 비밀이 무엇인지를요. 그 비밀이 무엇이든 결코 평범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강렬하고도 서늘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언덕 위 한 인간과 한 마리 개의 시선이 그렇게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새로운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성구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던 그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며칠 뒤 아랫목 마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찬란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던 세상은 온기를 되찾았고 흙먼지가 깨끗이 씻겨나간 나뭇잎들은 저마다의 생명력을 자랑하며 연초록으로 반짝였어요. 마을 어귀의 작은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할머니 서너 분이 앉아 호박잎을 젓고 그 옆으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굴러다녔습니다. 평화, 그것은 아랫목 마을의 오랜 이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을 거칠게 찢으며 마을의 느긋한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불협화음이 도착했습니다. 흙길에 과속방지턱을 둔탁하게 받아넘기며 달려온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먼지를 풀풀 날리며 마을 회관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그 소란에 정자나무 아래 할머니들의 대화가 멎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몸에 맞지 않아 어깨가 어색하게 솟아오른 촌스러운 광택의 양복을 차려입은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는 서울의 공기라도 되는 양 손으로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주위를 훑어보았죠.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머리, 얇고 비정한 느낌을 주는 입술, 그리고 주위의 모든 풍경과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며 값으로 매기는 듯한 탐색적인 눈초리. 그의 이름은 최영식이었습니다.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김씨 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였죠. 물론 그의 방문 목적은 뒤늦은 조문이나 혈육의 정을 나누기 위함 같은
이 마을의 정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 동네는 여전하네. 똥냄새, 흙냄새. 사람 사는 곳 맞나 몰라. 그는 누구 들으라는 듯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첫 목적지는 마을 회관이 아닌 길목에 자리한 작은 구멍가게였어요. 그는 가게 안으로 쑥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는 무슨 마실 만한 게 이따위 것들밖에 없어?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가게를 지키던 순인의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있는 것만 판다고 대꾸하자 그는 보란듯이 가장 비싼 음료수를 하나 꺼내 계산대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여기가 김필수 영감 살던 동네 맞죠? 내가 그 양반 조카인데 워낙 우리 삼촌이 돈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이야. 동네 사람들은 뭐 아는 거 없나? 그의 노골적인 질문에 순인의 할머니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최영식은 혀를 차며 가게를 나섰고 그의 무례한 언행은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이장을 찾았습니다.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이장이 이미 소문을 들어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누구신지? 나 모르시오? 김필수 영감 조카요. 최영식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부고를 들어서 참 마음이 안 좋네요. 그는 조금도 슬픈 기색 없는 얼굴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장은 마지못해 그를 마을 회관의 서늘한 실내로 들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영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어요. 그는 더 이상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이 남긴 유산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기론 이 동네 땅 절반이 우리 삼촌 거라던데 땅 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숨겨둔 통장이라도. 유산이라니 김씨 영감 평생을 저기 저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다 갔소. 땅 절반은 무슨 콩 한쪽도 제대로 못 챙겨 먹던 양반한테 남긴 게랄 게 뭐 있겠소. 이장의 진심 어린 말에 최영식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그리고 험악하게 구겨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쇼. 내가 다 들었어. 우리 삼촌이 20년 전에 서울에 있던 밥 한 돈이 얼만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 다들 짜고 뭘 숨기는 거 아니오? 그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며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도 되는 양 몰아세웠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결국 김씨 할아버지가 살던 낡은 흙집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거칠게 열자 주인을 잃은 공간의 서늘하고 쿰쿰한 냄새가 그의 얼굴을 확 덮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벽에는 성구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고 밥상 위에는 할아버지가 쓰던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식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도굴꾼처럼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아끼던 낡은 자개장은 흠집이 날 정도로 열어젖혔고 아궁이 속은 시커먼 재가 얼굴에 묻는 것도 모른 채 뒤집어 놓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방바닥의 장판을 칼로 찢어 들춰보기까지 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할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가 그의 발에 채어 어지럽게 널브러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영감탱이 어딘가에 숨겨뒀을 텐데 독사 같은 인간이라 은행도 못 믿고 땅속에 묻어뒀을 게 분명해. 그의 머릿속은 오직 돈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일그러졌습니다. 젠장, 진짜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 지독한 영감탱이가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
어디 묻기라도 했나? 분노에 차 마당에 주저앉아 담배를 빼어 문 그의 눈이 갈 곳을 잃고 주위를 헤맬 때 그의 시야에 마을 뒷산 언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꿋꿋하게 봉분 옆을 지키고 있는 작은 점 성구의 모습이 보였죠. 바로 그때 구멍가게 할머니와 이장에게서 들었던 말이 그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영감 살아생전 사람보다 저게를 더 믿었지. 죽어서까지 저렇게 지키는 걸 보면 보통 인연이 아니야. 최영식의 머릿속에서 탐욕이라는 이름의 퍼즐 조각들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의심이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곧 그 의심은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 저기다. 사람을 못 믿는 고집불통 영감탱이가 가장 믿었던 건 저게였어.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저게가 지키는 곳에 있겠지. 무덤. 필시 무덤 속에 감나가는 걸 몽땅 숨겨두고 저게한테 목숨 걸고 지키게 한 게 틀림없어. 탐욕은 한번 뿌리를 내리자 맹렬한 불길처럼 그의 온몸으로 타올랐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추악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조카인 자신이 삼촌의 무덤에 가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으니까요. 그는 흙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명확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구가 지키고 선 언덕, 그 아래 잠들어 있을 자신의 인생 역전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 시각, 수지는 자신의 작은 동물병원 창가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이후,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어요. 성구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조바심과 그 비밀을 함부로 파헤쳐서는 안 된다는 경외감이 그녀 안에서 매일같이 충돌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낯선 검은 세단과 마을을 어지럽히는 최영식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언덕을 향해 노골적인 탐욕의 눈빛을 고정시키는 것을 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차갑게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롭던 아랫목 마을에 거대하고 끈적한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최영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리사속은 이미 무덤 아래의 보물이라는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게 한 마리쯤이야. 큰 소리 몇 번 지르거나 먹을 걸로 깨어내면 그만이다. 그는 그런 손쉬운 계산을 하며 도시에서 신던 번쩍이는 구두 차림 그대로 가파른 흙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마 뒤의 흙길은 생각보다 훨씬 미끄러웠고 그는 몇 번이나 휘청거리며 볼썽사납게 헉헉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짜증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마침내 봉분이 보이는 곳까지 다다랐을 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역시나 성구였습니다. 이 녀석은 최영식이 마을에 나타났을 때부터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어요. 낯선 자가 풍기는 불쾌하고 탐욕스러운 기운, 그리고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향해 다가오는 무례한 발걸음 소리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성구는 섣불리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서서 온몸의 털을 바짝 곤두세운 채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낮고 묵직한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빈 공간을 채우며 공기마저 서늘하게 진동시키는 듯 했습니다. 더는 다가오지 마라. 이곳은 나의 영역이고 너는 환영받지 못하는 침입자다. 이런 정신 나간 개가 내가 누군지 몰라. 최영식은 자신의 계획이 시작부터 거친 저항에 부딪히자 신경질적으로 욕설을 뱉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개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성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제법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성구를 위협했습니다. 저리 꺼져. 썩 꺼지란 말이야. 주인도 없는 주제에 어딜 넘봐. 하지만 성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다리를 살짝 구부리며 땅에 바짝 엎드렸죠.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한 공격 직전의 자세였습니다. 이 녀석의 검은 눈동자는 오직 최영식, 단 한 사람의 움직임에만 바늘 끝처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섬뜩한 살기마저 느껴지는 기세에 최영식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뭇가지를 든 자신의 손이 민망해질 정도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 나뭇가지 내려놓으세요. 언덕 아래쪽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영식의 차가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일이 터질까 싶어 곧장 뒤따라온 것이었죠.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최영식과 성구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잠시 끊어졌습니다. 성구의 으르렁거림이 아주 미세하게 잦아들었어요. 이 녀석은 수진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아까부터 자꾸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경찰이야? 최영식이 삿대질을 하며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무덤 앞에서 동물을 괴롭히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치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여긴 집안일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보는 공공장소입니다. 당장 성구 앞에서 물러나세요. 내버려둬. 저개가 길을 막고 있잖소. 내가 법적인 상속자인데 내 삼촌 무덤에 가보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문제는 당신의 태도와 목적이죠.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당신 눈에는 성구가 아니라 저 무덤 속 다른 무언가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진의 송곳 같은 지적에 최영식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한낱 수의사 주제에 자신에게 훈계하는 수진의 모습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수진의 이성적인 눈빛과 여전히 공격 태세를 풀지 않은 성구가 함께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오늘 당장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두고 보자 법대로 하면 당신들이 어쩔 건데라는 말을 비겁하게 남기고 투덜거리며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수지는 최영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성구에게 다가가자 성구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아까처럼 맹렬한 저기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만으로도 수지는 자신이 성구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식은 결코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가 막으면 개를 치우면 된다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죠. 이틀 뒤 그는 읍내에서 가장 큰 정육점에 들러 일부러 가장 비싸고 좋은 부위의 소갈비 2대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회유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굶주린 개가 고기 냄새를 이기진 못하겠지. 그는 다시 언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성구 앞에 섰습니다. 자, 성구야. 멍청하게 굴지 말고 이리 와서 이거 먹어라. 아주 맛있는 거다. 그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빗대를 성구 앞에 툭 던졌습니다. 웬만한 개라면 이성을 잃고 달려들 만한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성구가 고기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무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려는 심산이었죠. 그러나 최영식의 자신만만한 예상은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성구는 바닥에 떨어진 갈빗대를 그저 힐끗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코를 킁킁거리는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다시 최영식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차갑고 맑은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가짜는 것으로 나의 충심을, 나의 사명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완전한 무시. 그것은 위협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최영식은 순간 자신의 얼굴이 모닥불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뒤틀린 확신이 이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강철로 굳어졌습니다. 틀림없어. 이건 보통 개가 아니야. 신념을 가진 개야. 저렇게 비싼 고기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건 저놈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돈, 보석, 금괴그래. 저 무덤 아래에는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바꿔줄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 최영식은 더 이상 성구를 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자 동시에 그 재산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기 시작한 탐욕의 광기는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말릴 수 없는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최영식이라는 거대하고 끈질긴 위협의 등장은 수진을 더욱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구의 건강을 걱정하는 수의사나 안타까운 사연을 지켜보는 방관자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성구와 그 아래 잠든 비밀을 함께 지켜내야만 하는 유일한 동맹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밀의 정체를 명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뜬구름 같은 추측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김씨 할아버지의 텅 빈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영식이 한바탕 헤집고 간 집은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처참했지만 수지는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최영식처럼 물건을 부수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널브러진 할아버지의 낡은 옷가지를 조심스럽게 개고 엎질러진 보리차를 닦아내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공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돌아가신 분에 대한 뒤늦은 애도와도 같았죠. 그렇게 한참 동안 집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에 헛간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영식은 이미 괴짝을 열어보았는지 뚜껑이 비스듬히 열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괴짝 안의 낡은 농기구들을 조심스럽게 드러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괴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달아빠진 무명천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영식의 성급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앨범과 함께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김씨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죠. 수지는 마루에 걸터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한 글씨체로 적힌 일기에는 할아버지의 고단했던 가난과 외로움의 나날들이 담담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알아보기 힘든 떨리는 글씨로 적힌 참회의 문장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던 아비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너는 지금쯤 내 곁에 있었을 텐데. 누구를 향한 사무치는 사죄인지 짐작이 갈 무렵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수진의 무릎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몹시 낡고 빛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앳된 시절의 김씨 할아버지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홀로 살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기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한,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이야기는 독자를 전혀 다른 시간, 모든 비극과 기적의 시작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과거 회상 김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춥고 어두운 밤. 그날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지병인 폐가 터져나갈 듯한 기침을 연신 토해내며 읍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앙상한 어깨를 두드리며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것을 느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은 너무나도 길고 외로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앵앵.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마치 갓 태어난 고양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밭둑 길가에 누군가 버려둔 낡은 사과 상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어미 잃은 고양이 새끼라도 있나 보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치려던 그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상자로 다가가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고단했던 시간이,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양이가 아닌 탯줄도 채 마르지 않은 갓난아기가 붉고 쭈글쭈글한 얼굴로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베넷 저고리에는 서툰 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지 하나가 낡은 옷핀으로 위태롭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 부디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렴. 미안하다 아가야. 할아버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코앞인데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작은 생명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기를 안고 10리나 떨어진 파출소로 달려가야 했지만 그의 몸은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기는 이 지독한 밤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세상과 작별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의 뇌리에 수십 년간 애써 잊고 살았던 기억 하나가 녹슨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그리고 어리고 어리석었던 자신의 무책임함 때문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자신의 처자이. 그 아이 역시 이렇게 차갑고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안 된다. 이 아기마저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 그는 일생일대의 죄책감과 회한에 사로잡혀 아기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에서 목 빠지게 주인을 기다리던 성구가 할아버지가 너무 늦자 걱정이 되어 낑낑거리며 마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구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보고는 무슨 일인지 알아채기라도 한 듯 꼬리를 내리고 주인의 발치에 바싹 붙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머릿속에 마지막 희망이, 마지막 계획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고 자신의 무덤 자리까지 미리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시간도, 다른 이에게 아기를 맡길 여력도 없는 지금,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아기를 자신의 가장 두꺼운 외투로 감싸 안고 성구를 이끌어 자신이 묻힐 언덕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자리 바로 옆 거대한 소나무 뿌리가 비바람을 막아줄 만한 아늑한 공간을 맨손으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돌멩이에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기가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는 작지만 안전한 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그 안에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을 모시듯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모든 힘을 소진한 할아버지는 헐떡이며 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은 간절한 애원과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구야, 내 아들. 내 말 알아듣겠니? 성구는 주인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내가 없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기를 목숨 걸고 지켜다오. 이것이 이 못난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성구는 마치 그 모든 말의 무게와 의미를 알아들었다는 듯 할아버지의 피 묻은 손등을 길게, 아주 길게 하찼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가 누워있는 작은 굴 앞을 한치도 떠나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을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나눈 숭고하고도 절박한 약속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의 순간을 기록하고 끝이 나 있었습니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성구가 지키고 있던 것은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 바로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금 탐욕의 그림자 아래 위태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수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성구는 그저 충견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자신의 온몸으로 지켜내고 있는 마지막 보루였죠. 하지만 이 엄청나고도 믿기 힘든 비밀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섣불리 말했다가 웬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었고 어설픈 행동이 오히려 아기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지도 몰라 그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뇌하는 동안 최영식의 탐욕은 거침없는 기차처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수진에게 망신을 당하고 성구에게 완전한 무시를 당한 최영식은 더 이상 어설픈 방법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법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무기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곧장 군청을 찾아가 민원과의 젊은 직원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조카 되는 사람인데 저희 삼촌이 평생을 외롭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곳에 모셔두는 게 조카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 가족 선산이 있는 고향으로 정식으로 이장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곁에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파묘 허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연련까지 펼쳤고 그의 거짓 슬픔과 그럴듯한 명분에 속아 넘어간 직원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직계 가족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장을 하겠다는데 공무원이 막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영식은 비통한 표정 뒤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군청을 나섰습니다. 법적인 절차만 마치면 그 누구도 심지어 경찰이라도 자신의 보물찾기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기가 흐르듯 순식간에 아랫목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회관은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죠. 그 천하의 몹쓸 놈이 기어코 김씨 영감 무덤을 파헤치겠다고? 살다 저런 패륜하는 처음 보네. 죽은 사람 편히 쉬지도 못하게.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막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분개했습니다. 이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들은 다음 날 당장 군청으로 달려가 최영식은 돈밖에 모르는 농인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핏대를 세우며 항의했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차갑고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수진 역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읍내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에 찾아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마음은 이해하지만 직계혈족의 권한을 제3자가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과 이장은 깊고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정의와 도덕, 그리고 양심이 그저 잉크로 찍어낸 차가운 법 조항 앞에서 힘없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막겠다며 트랙터까지 동원했지만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진 허가증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안과 분노에 휩싸인 그 며칠 동안 성구의 행동에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녀석은 이제 수진이 언덕 아래에 놓아두는 밥그릇과 우유 그릇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도 드디어 기운을 차리고 잘 먹는구나 하고 안도했지만 곧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죠. 성구의 몸은 여전히 뼈가 드러날 정도로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많은 밥과 우유는 다 어디로 가는 거지? 진실을 알고 있는 수진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손전등 불빛마저 가린 채 캄캄한 어둠을 뚫고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주이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그녀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성구를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성구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수진이 놓아둔 밥그릇으로 다가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입안 가득 밥을 머금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진 성구의 행동에 수진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성구는 입안에 밥을 가득 문 채 자신이 늘 목숨처럼 지키던 봉분 중앙에 움푹 꺼진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흙을 코로 조심스럽게 헤친 뒤 아주 작은 틈 사이로 머금고 있던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둥지 안의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모든 것을 밀어 넣은 녀석은 심지어 그릇에 담아둔 우유까지 몇 번을 오가며 날라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코로 흙과 마른 나뭇잎을 덮어 완벽하게 위장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자리로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일기장의 내용과 눈앞의 현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진실로 완성되었습니다. 성구는 굶주려가면서 아기에게 밥을 주고 있었어. 살아있는 아기에게. 수진의 등줄기로 폭포수 같은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성구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아기는 아직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지만 그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도 같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안에 법이라는 칼을 든 최영식이 삽을 들고 저곳을 무자비하게 파헤치러 올 것입니다. 그는 보물을 찾으려 하겠지만 그의 삼날이 파내는 것은 결국 이 세상 가장 연약한 아기의 생명이 될 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도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단축번호 1번 아랫목 마을 이장의 번호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힌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장님, 저 수진이에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요. 제 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아래 있는 건 돈이나 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녀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곧 이 작은 마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이장의 집에는 그날 밤 마을의 중심이 되는 어른 몇몇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달려온 사람, 잠옷바람에 겉옷만 걸치고 온 사람 등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비장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폭풍 후 치던 밤에 보았던 성구의 이상 행동부터 할아버지의 일기장 내용, 그리고 바로 오늘 밤에 확인한 먹이 배달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회가 나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죠. 충직한 개가 주인의 무덤을 지킨다는 감동적인 미담이 한순간에 갓난아기의 생존이 걸린 처절한 사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두부가게 할머니가 마른 입술을 겨우 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껏 성구 녀석 밥 챙겨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기를 살리고 있었단 말이요? 정미소 사장의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선행이 기적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면서도 코앞에 닥친 위기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그놈이 올 겁니다. 이장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축에 속하는 청년회장이 물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섣불리 경찰을 부르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최영식은 법적 허가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기가 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막아야 해요. 우리 손으로요. 그날 밤 아랫목 마을 사람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그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헛간에서 가장 튼튼한 지게 작대기를 찾아 나섰고 누군가는 내일 아침 장사도 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한 마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랫목 마을 전체의 성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영식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차 뒤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따라붙었고 트럭에서는 무표정한 얼굴의 인부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새 삽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죠. 최영식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언덕 어귀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목을 아랫목 마을 사람들이 온몸으로 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을 필두로 어젯밤 회관에 모였던 어른들은 물론 소식을 전해 들은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이 팔짱을 낀 채 인간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의 무력감 대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이게 다들 뭐하는 짓들이오. 길 막지 말고 비키쇼. 최영식이 고함을 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최서방.
자네가 여길 지날 일은 없을 걸세. 이장이 낮고 조용한 하지만 쇠심줄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감들이 단체로 노망이 났나? 나 이거 군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거요. 공무집행이나 마찬가지인데 방해하면 다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몰라. 최영식은 품에서 파묘 허가증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 자네 입에서 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우습구먼. 법 이전에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는 법이야. 시끄럽고. 여보쇼들. 길 터요. 안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싹 다 고소해버릴 테니. 최영식의 고함에 그가 데려온 인부들이 마지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밀치려 하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마침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딜 손을 대? 이놈들아.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찰나 모두의 움직임을 멈추게 한 것은 인간의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크르르릉 왈. 언덕 위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성구가 번개처럼 튀어내려왔습니다. 녀석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모든 소란의 원흉인 최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부 한 명이 재빨리 삽자루로 녀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성구는 그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인부의 허벅지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악! 인부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언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영식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고 마을 사람들은 성구를 말리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함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길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만약을 대비해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하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다들 멈추세요.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중년의 파출소장이 상황을 제압하며 소리쳤습니다. 최영식은 경찰을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갔습니다. 저것들 좀 보쇼. 내가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장을 하려는데 단체로 몰려와서 사람을 물기까지 했소. 그는 인부의 피 묻은 바지를 가리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장은 먼저 이장과 수진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수진은 지금껏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무덤 아래에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장의 표정은 난감함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기가 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 손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허가증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사람의 권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차가운 답변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깊은 절망감이 번졌습니다. 법은 결국 진실이 아닌 서류의 편이었습니다. 그럼 저놈이 저 무덤을 파헤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통제하고 최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하지만 파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의 통제 아래 마을 사람들의 인간 벽은 무력하게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영식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인부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인부들은 다리를 물린 동료를 부축하며 마지못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언덕 위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구는 수진의 곁에서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던 이빨마저 무력해진 것을 깨달은 듯 처절하고도 슬픈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탐욕의 삼날이 신성한 언덕을 파헤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차가운 새와 메마른 흙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철컥. 인부 중 한 명이 마지못해 첫 삽을 뜨는 순간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언덕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죠. 수지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마을 할머니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성구의 구슬픈 낑낑거림이 배경음악처럼 처연하게 깔렸습니다. 최영식만이 유일하게 희열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분노도 개 한 마리의 슬픔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흙더미 아래에 묻혀있을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황금빛 미래만이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거기 말고 딱 중앙을 파란 말이야. 중요한 건 늘 가운데 숨기는 법이라고. 그는 인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작업을 재촉했습니다. 인부들의 삽질은 기계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흙이 한 삽 한 삽 파헤쳐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희망도 함께 파묻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고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어요. 수지는 감은 눈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가야. 제발 무사해야 해. 제발. 그녀의 머릿속에는 일기장에서 보았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갓난아기를 필사적으로 지키던 성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모든 숭고한 노력이 한 남자의 탐욕 앞에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덤은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만큼 파내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딱딱한 관이 나올 때가 되었죠. 최영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구덩이 가장자리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조심해서 파. 이제 거의 다 왔어. 흠집 내지 말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부의 삽끝이 딱딱한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닌 퍽 하는 둔탁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삽질을 하던 인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뭐야, 왜 멈춰? 최영식이 재촉했지만 인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부드러운 것에 닿았습니다. 그 말에 구덩이 주위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인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흙을 손으로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흙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단단한 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채지만 분명히 인공적인 천의 질감을 가진 낡고 두꺼운 이불 뭉치였습니다. 그것을 본 최영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이거다. 영감탱이가 돈다발이나 금괴를 이불에 싸서 묻어둔 거야.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경찰의 제지도 뿌리치고 구덩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흙 묻은 이불 뭉치를 향해 개걸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내 거야. 이건 전부 내 거라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적인 탄식을, 수지는 신락 같은 희망을, 최영식은 탐욕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마침내 이불 뭉치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으앙, 으앙.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맑고 청아하지만 필사적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흙더미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바람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성구의 낑낑거림도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정지했습니다. 오직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만이 언덕 전체를, 아니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불 뭉치를 향해 뻗어있던 최영식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탐욕과 희열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생명체라도 본 듯한 순수한 경악과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그는 허헉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인부들은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땅에 떨어뜨렸고 경찰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리를 믿지 못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총알처럼 튀어나가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최영식을 밀치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이불 뭉치를 감싸고 있던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흙과 먼지로 뒤덮인 낡은 이불 속 할아버지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던 그 작은 공간 안에 작고 붉은 얼굴을 한 갓난아기가 온 힘을 다해 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서 오직 한 마리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의지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작은 생명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정지했던 세상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스위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흐르기 시작한 시간은 혼돈 그 자체였죠. 아, 아기다. 진짜 아기야. 세상의 맙소사. 하느님 맙소사. 마을 사람들의 경악은 곧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었고 언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아기의 연약한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린 그녀는 자신의 깨끗한 겉옷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 체온이 너무 낮아. 그녀는 아기의 작은 입과 코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전문가의 눈빛이었죠.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수진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파출소장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구급차와 함께 경찰서에 상황 보고를 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파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중대한 아동 관련 사건 현장이었죠.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소장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돈인 줄 알았어라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최영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즉시 최영식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건의 원인 제공자이자 중요 참고인이었죠. 그의 손에는 은팔찌 대신 차갑고 비정한 현실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서 성구는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녀석은 수진의 품에 안겨 세상의 빛을 보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 그 약속을 마침내 지켜낸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한 달간의 사투가 끝나는 순간 녀석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성구는 그 자리에 마치 먼지 쌓인 낡은 인형처럼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구야. 수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청년 몇몇이 달려와 조심스럽게 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언덕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아기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읍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고 아기를 안은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최영식은 경찰차에 태워져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꿈은 한순간에 끔찍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청년들의 차에 실린 성구 역시 수진이 운영하는 작은 동물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보고를 받은 지역 신문 기자가 첫 보도를 내보냈고 그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 포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속보 시골 마을 무덤 속에서 갓난아기 기적적 생존 지키고 있던 것은 충견.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고 이야기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믿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찍힌 사진과 영상들이 공개되자 온 대한민국이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아랫목 마을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기는 곧바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저체온증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질병이나 감염은 없었습니다. 땅속의 서늘함이 오히려 세균 번식을 막아준 기이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의료진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편 수진의 동물병원에서는 성구를 살리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구는 오랜 굶주림과 탈진으로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죠. 수진은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성구의 발에 수액 라인을 잡고 영양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병원 앞에는 소문을 들은 방송국 취재 차량들이 장사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개의 위대한 충성심과 한 노인의 마지막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은 그렇게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진실의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최영식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기가 있는 줄 정말 몰랐다. 돈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록 아기를 직접적으로 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더라도 그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하마터면 한 생명을 잃게 할 뻔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는 무거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묘를 부당한 목적으로 파헤치려 한 혐의와 그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되었죠.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진짜 형벌은 법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 아기 지킨 충견, 돈 때문에 파헤치려 한 패륜 조카, 인간의 탐욕과 동물의 숭고한 사랑, 극명한 대비. 언론은 연일 그의 얼굴과 신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즉시 그를 해고했고 그의 가족들마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돈을 줬던 그의 마지막 길에는 돈은커녕 경멸과 조롱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친모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발견했던 메모지의 희미한 지문과 아기가 쌓여있던 상자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마침내 아기의 친모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랫목 마을에서 멀지 않은 소도시에 사는 갓 20살을 넘긴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진과 마주한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홀로 아기를 낳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극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아기를 버린 그날부터 하루도 잠들지 못했다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쉽사리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아픈 단면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아기는 하늘이라는 임시 이름을 얻고 보호시설로 가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수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하늘이를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연민과 책임감이었던 감정은 어느새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고 눈을 맞출 때마다 솟아나는 깊은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죠. 수지는 깊은 고심 끝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장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장님, 제가 하늘이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이장은 수진의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격려와 지지였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위탁모 신청을 시작으로 하늘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기 위한 길고도 복잡한 절차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돌아가신 김씨 할아버지와 목숨을 건 성구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진의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성구 역시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녀석이 눈을 떴다는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고 성구를 위한 후원금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건강을 되찾은 성구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플랫이 세례를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선 성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수진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성구야, 이제 집에 가자. 수진은 성구를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더 이상 언덕의 파수꾼이 아닌 수진의 든든한 가족이 된 성구는 자신을 구해준 수진과 자신이 지켜낸 작은 생명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녀의 곁에서 비로소 길고 길었던 긴장을 풀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늘이와 성구 그리고 수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떠들썩했던 기적의 날로부터 어느덧 4계절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아랫목 마을에 내려앉았던 전 국민적인 관심을 서서히 옅어지게 했지만 그 대신 그 자리에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스한 일상의 행복을 뿌리내리게 했죠. 수진의 작은 동물병원 겸 집은 이제 아랫목 마을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밥 먹어야지. 맘마. 이른 아침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수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아이가 아기 의자에 앉아 숟가락으로 식탁을 쿵쿵 두드리며 자신만의 아침 연주에 한창이었습니다. 흙투성이 이불에 쌓여 울던 그 갓난아기 하늘이었죠. 지난 1년간 수진과 마을 사람들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하늘이는 누구보다 맑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까만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조그만 덧니는 보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 아기 의자 옆 가장 안전한 자리에는 성구가 듬직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때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세상을 경계하던 그 치열했던 파수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기가 흐르는 털, 편안하게 축 늘어진 귀, 그리고 하늘이를 바라볼 때마다 부드럽게 휘어지는 눈꼬리. 성구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의 기다란 귀를 잡아당기며 멍멍 하고 외쳐도 성구는 그저 귀찮다는 듯 꼬리를 한두 번 툭툭 치는 것으로 모든 용서를 대신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인자한 할아버지가 응석 부리는 손주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그 둘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밤 응급콜에 시달리며 신경 안정제를 입에 털어넣던 날들, 돈이 먼저인 보호자들과 실랑이 하며 마음에 상처를 입던 날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늘이의 웃음소리와 성구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녀의 동물병원은 이제 아랫목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강아지 예방접종을 핑계로 갖져낸 옥수수를 한 소쿠리 들고 왔고, 청년회장은 트랙터를 몰고 가다 말고 하늘이 장난감 사왔다며 쭈뼛거리며 로봇 상자를 내밀곤 했습니다. 수진아, 하늘이 오늘 돌 아니냐? 오후가 되자 이장이 커다란 수박 한 통을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법적으로 하늘이는 수진의 아들이 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가 처음 발견된 그날을 진짜 생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네, 이장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성구 데리고 언덕에 한번 다녀오려고요. 수진의 말에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야지. 김씨 영감한테 우리 하늘이 이만큼 컸다고 자랑도 하고 와야지. 그 양반 하늘에서 보고 참 좋아할 게다. 그렇게 수진과 하늘, 그리고 성구, 세 식구는 조촐한 소풍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은 정성껏 싼 주먹밥과 과일을 작은 가방에 담았고, 하늘이는 자신의 모자를 쓰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성구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그들을 재촉했어요. 언덕으로 오르는 길은 1년 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수풀이 우거졌던 길은 이제는 제법 반들반들한 오솔길이 되어 있었죠.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던 몇몇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꾸준히 오가며 다져놓은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언덕 위, 김씨 할아버지의 무덤은 더 이상 외롭거나 스산하지 않았습니다. 봉부는 예쁘게 잔디가 입혀져 있었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소박한 들꽃 몇 송이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최영식의 탐욕이 남겼던 흉측한 구덩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 잔디로 말끔히 뒤덮여 이제는 상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존중이 깃든 안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수지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성구는 무덤 옆 자신이 한 달 내내 지켰던 바로 그 자리에 익숙하게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하늘이랑 성구 데리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수지는 무덤을 향해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분께 안부를 전하듯이요. 하늘이 오늘로 꼭 1살 됐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요. 엄마 다음으로 멍멍을 먼저 배웠지만요. 그녀의 말에 하늘이가 멍멍 하고 외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모습에 수진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 저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성구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도, 그리고 어쩌면 저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수지는 진심을 담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땅속의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어떻게 또 다른 선한 마음으로 이어지는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기적이 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망의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행은 성구의 숭고한 충성심을 낳았고, 성구의 충성심은 수진의 용기 있는 사랑을 이끌어냈으며, 그 모든 것이 모여 한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위대한 유산이었죠.
무덤 앞에서의 인사를 마치고 그들은 바로 옆 소나무 그늘 아래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하늘이는 돗자리에 앉자마자 신이 나서 주먹밥을 한 손에 쥐고 성구의 입에 넣어주려 애썼습니다. 성구는 그런 하늘이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얌전히 주먹밥을 받아먹으며 연신 하늘이의 얼굴을 하차주었습니다. 흙투성이 얼굴에 묻은 밥풀을 하차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한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행위였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애정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덕에 누워 자신들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과 귓가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 하늘이가 더 자라면 오늘을 이야기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인지를. 너의 시작은 버려짐이 아니라 한 위대한 할아버지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개의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리라고요.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세상이 온통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하늘, 그리고 성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사랑으로 묶인 세 식구의 그림자가 언덕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랫목 마을의 저녁 풍경을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나둘 불이 켜지는 정겨운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 노인의 선행으로 피어난 작은 씨앗은 이제 언덕 위에 영원히 지지 않을 희망의 나무로 자라나 따뜻한 바람에 위로의 노래를 실어보내고 있습니다.